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문학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학이 우리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시험마다 조금 다른데요. 일반적으로는 한 4문제 안에서 여기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대충 한 4문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문학에서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배울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다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도 국어 공부하면 문학 하면서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이 문학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과대하게 비중을 두는데 최소한의 비중으로만 공부하시면 되고, 그리고 수험서를 모두 보려고 하지 말고요. 수험서는 참고서다라고 생각하시고, 문학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해석을 할 줄 아느냐, 즉 해석을 요하는 문제가 있고, 이 해석을 요하는 문제는 대체로 국가직이나 지방직은 어떤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해석을 요하는 문제예요. 즉 시나 소설을 주고 그걸 이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하느냐, 이걸 이제 물어본다면, 또 하나 이제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문학사적, 우리 현대문학사, 고전문학사의 이 문학사적 지식을 요하는 문제. 요건 이제 알아야 푸는 거죠. 근데 과거의 공무원 문제는 이 부분이 비중이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문학도 외우는 것으로, 예를 들어 다음 중 청록파 시인이 아닌 것은 하고, 뭐 1번 조지훈, 2번 박도진, 3번 김소월, 이런 식으로 해서 김소월이 틀렸다, 이렇게 묻는 문제. 또 다음 중 1930년대 문학의 특징이 아닌 것,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과거에는 비중이 높았지만 지금은 국가직 지방직에서는 그런 문제를 찾아볼 수가 없죠. 그나마 그런 유형이 남아있는 건 어디냐면 바로 서울시예요. 그래서 서울시를 준비할 때만 문학사적 지식이 조금 요구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 해석을 하는 부분은 사실상 선생님이 알려주는 게 별로 없어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이제 점점 요령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뭐 알려주는 게 있어야 풀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은 좀 적지만, 또 이번에 추가 시험으로 또 서울시도 있고 하니까 문학사적인 것을 먼저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건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오래 걸리지는 않고 짧게 이렇게 한두 시간 하면 되는데, 대신 이 한두 시간 정리하는 것이 실제로는 거의 뭐 중고등학교 때는 1년 내내 배워야 될 내용인데, 그걸 이제 한두 시간에 압축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이제 맨 뒤에 있어요. 맨 뒤에 현대문학사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고전문학사가 있는데, 특히 고전문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개념들, 이걸 몰라서 틀리는 것이고, 실제로 시험에서 고전문학을 물을 때는 비중이 적죠. 올해도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책의 이 페이지 양으로 시험에 어떤 비중을 정해서는 안 되고, 책에는 이제 찾아봐야 되니까 꽤 비중 있게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닥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전문학사, 현대문학사를 먼저 얼른 설명하고, 그리고 또 오후에는 문학을 해석하는 방법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학사를 이야기할 때 결국 장르, 그 시대마다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장르, 그 장르의 개념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폐간문학이 어느 시대 건지도 이걸 모르다 보니까 폐간문학의 특징은 이러면 더욱더 막연하고 힘든 거죠. 그래서 문학사적인 구분을 한다는 얘기는 한국사적 지식과 함께 우리 문학의 어떤 역사를 배우면서 동시에 그 장르, 어떤 갈래가 어느 시대에 등장했는지 이걸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전문학사부터 현대문학사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겠는데요. 고전문학사에서 시대 구분을 먼저 고대문학,
그리고 고려시대 문학, 그리고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연습장에 쓰면서 해요. 책에다가 뭐 밑줄 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다. 선생님은 책에 밑줄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공부가 제일 거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혼자 읽으면 되는데 그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선생님이 밑줄을 쳐줘.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스스로 중요하다 여겨지는데 밑줄 치고 하고, 지금은 메모하면서 선생님하고 같이 어떤 내용인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자꾸만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 떠올리면서 이렇게 해보자고요. 자, 먼저 고대 문학은 그 시기적으로는 즉 원시 종합예술, 그러니까 어떤 문학이 처음 발생했다고 여겨지는 그 어느 때부터 고려시대 이전까지를, 고려 이전까지를 우리가 고대 문학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자고. 이 고대 문학의 시기는 일단 우리 글도 없었죠. 그죠? 그리고 한자가 들어온 것도 삼국시대에 와서 들어왔으니까 초반에는 전혀 문자라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말로만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전달했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시기는 구비문학의 시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비문학이 중심이었죠. 자, 그럼 구비문학이라는 용어를 알자고. 구비문학은 뭐예요? 말로 지어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말로 지어졌다는 의미야. 즉,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구비문학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모두 나중에 글로 기록됐기 때문이에요. 말로 만들어서 불렸지만 나중에는 이게 한문으로 옮겨지고 한글로 옮겨지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거라고. 그렇지만 나중에 이게 한문으로 또는 한글로 옮겨져도 여전히 처음 태생이 말로 지어지면 끝까지 구비문학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즉 고구려 시대의 유리왕이 황조가를 지었다 하면은 헐헐 나는 적개골이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운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까 하고 우리 말로 이렇게 불렀겠죠. 근데 나중에 그걸 이제 삼국사기에 한자로 편편황조, 자웅상이, 염화지독, 수기여기 하고 옮긴 거야. 그렇게 옮겼다고 하더라도 그건 기록문학이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보다 구비문학이다. 그 다음 이 시기에 이제 장르상 설화가 등장을 해요. 이 설화라는 게 뭐냐면 옛날 이야기의 즉 총칭이 설화예요. 따라서 이 설화, 옛 이야기가 있었고 그 옛 이야기는 성격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져요. 즉 신화가 있고 전설이 있고 그리고 민담이 있어요. 자, 신화라는 것은 나라의 건국이나 또는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기에 대해 인간은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창세신화, 즉 이 세계가 어떻게 창조됐는지, 또는 건국신화, 어떤 한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주로 창세와 건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인간 세상을 누가 주도하여서 인간을 지배하는지, 이런 얘기들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걸 신화라 하고, 이 신화 속에는 항상 영웅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영웅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신화를 이루고,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 민족의 신화인 단군 신화가 가장 대표적인 건국 신화겠죠. 됐어요? 그리고 우리 뭐 성경의 창세기 같은 그런 내용들은 전형적인 창세 신화를 드러내는 요소입니다. 자, 그 다음 전설은 뭐냐면 아주 구체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야기가 얽혀있는 사물, 그걸 우리가 연기물이라고 해요. 연기물. 즉 이야기가 얽혀있는 그 사물을 중심으로, 그 연기물을 중심으로 해서 꾸며낸 이야기를 우리가 전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만 전해지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에 세워져 있는 무슨 집을 중심으로 떠도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바위를 중심으로 즉 전해지는 이야기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퍼지는 이야기를 전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민담은 흥미 위주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날 이야기가 바로 이 민담입니다. 뭐 착한 동생과 즉 악독한 형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계모에게 시달리는 그런 뭐 콩쥐팥쥐가 등장한다거나 아니면 욕심이 많은 혹부리 영감이 등장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모두 민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담은요 흥미 위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체로 모든 나라마다 그들 나름대로의 즉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그 이야기는 대부분 권선징악의 이런 내용을 가져요. 그래서 전 인류가 비슷한 이야기들을 즉 소유하고 있고 다만 이제 등장인물이 그 나라 언어로 이름이 좀 다르고 지역이 다를 뿐이지 유사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화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이걸 그 전승되는 범위로 얘기하면 가장 좁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게 전설이고 그리고 가장 넓게 퍼지는 이야기가 민담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이야기들은 즉 그렇게 퍼져 나가면서 어떤 이야기에는 이제 노랫말이 들어가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백제의 한 고을에 아낙네가 있었는데 이 아낙네에게는 즉 행상 나간 남편이 있었다. 근데 그 남편이 행상을 나가서 몇 달째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아내가 남편을 염려하여 정읍사라는 노래를 지었다고 한다. 하고서는 거기에 달아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비치오시라 하고 그 노랫말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노랫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고대 가요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운문문화 즉 노래 쪽에서는 고대 가요가 있는데 말 그대로 고대인들이 불렀던 노래를 고대 가요라고 합니다. 근데 방금 말했듯이 이 고대 가요는 모두 이야기 속에서 전해집니다. 그래서 고대 가요는 모두 삽입 가요다. 이야기와 함께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배경의 노래인지를 알기가 쉽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 속에 삽입되어서 전해지는 노래가 노랫말이 온전하게 전해지는 건 5개밖에 없어요. 5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제목과 내용은 있는데 제목과 어떤 내용인지는 있는데 노랫말이 없어. 그래서 이 고대 가요에는 두 부류가 있는 거지. 하나는 노랫말까지 전해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노랫말은 전해지지 않고 즉 제목과 내용만 전해지는 게 있어요. 그 제목과 노래만 전해지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부전가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부전가요라고 하면 전해지지 않는 노래다라는 얘기인데 아니 전해지지 않은 노래면은 아예 처음부터 있는지 우리가 모를 텐데 어떻게 제목이나 이런 건 전해지는가? 그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는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노래가 있었다 하는 그 사연과 이야기는 전해지는데 뭐가 우리한테 전해지지 않는다고요? 노랫말이, 노래 가사가 전해지지 않는 걸 부전가요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고대 가요에서 부전가요가 훨씬 더 비중이 크겠죠. 훨씬 더 양이 많고 현재 전해지고 있는 노래는 5개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 노래들의 성격을 보면 이 가요는 그 전해지는 성격을 보면 먼저 집단적이고 주술적인 노래가 먼저 만들어지고 이것이 차츰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노래로 변화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고대 문학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 알맞지 않은 것 하고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 부분이에요. 즉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왠지 개인적인 게 먼저 만들어지고 차츰 집단적인 노래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집단적인 노래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차츰 개인적인 성격으로 변화되었다. 사실 인류 역사가 즉 그런 흐름을 갖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나라는 실체보다는 가족, 가족보다는 친족, 친족보다는 나라, 나라보다는 인류 하면서 이렇게 집단적 의식이 먼저 키워지고 근대에 와서 차츰 개인주의가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서양에서도 개인에 대한 자각을 뭐라고 그래요? 르네상스라고 하고 그렇게 문해적으로 그 전까지는 모두 뭐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다가 비로소 나라는 개인의 눈뜬 것을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와 소속에 반영되면 그걸 우리가 근대 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시나 소설 또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라는 개인이 아닌 집단적인 걸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건 말 그대로 내용에 있어서는 전근대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이나 언론 같은 데서 요즘 개인주의가 만연한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나홀로족이 늘어난다, 이걸 마치 무슨 문제거리인 양 얘기하는데 인류 역사로 본다면은 우리는 남들과 똑같은 발전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즉 사람은 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근대적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나를 어떤 집안의 장남 장녀로만 그래서 효를 내 삶의 목표로 두고 이건 전근대적인 인간. 반면에 나의 성공, 나의 실패, 나의 극복 같은 데에 더 관심을 둔다면 그걸 근대적인 인간이라고 해요. 이걸 옳고 그름으로 보면 안 돼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그렇게 인류 역사는 발달해 왔고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의 처지도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걸 막으려고 해도 앞으로 더욱더 개인주의화는 될 거예요. 나중에는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학자들이 예상하듯이 이제는 여성이 직접적으로 자기의 혈육을 낳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공동의 즉 그런 수정되어 있는 것들을 공동의 어떤 과학실 같은 데서 운영해서 일단 인구는 생산을 하죠.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족이라는 이 틀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가정폭력이니 이런 문제는 인류 역사에서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인데 문학에 있어서 우리 삶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서 이렇게 집단적이고 주술적인 내용에서 차츰 개인적인 내용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집단적인 노래로서 구지가와 해가가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노래로 공무도화가 지금 스님이 말하는 작품은 최소한 봐야 될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고전문학에서 반드시 봐야 될 작품들만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얘기하는 것들만 보시면 돼요. 공무도화가 그리고 황조가 그리고 정읍사. 자, 그래서 현재 우리한테 전해지는 고대가요는 5편이 전해지는데 그 중에서 집단적이고 주술적인 성향의 노래가 구지가와 해가고 그리고 공무도화가나 황조가 정읍사는 개인적 성격의 노래입니다. 자, 이 구체적인 작품들에 대한 거는 문제를 통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학사적인 이론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있나 보다. 그리고 이 큰 흐름, 즉 집단적인 데에서 개인적인 성향으로 변화됐다. 이 흐름을 학습하는 데 초점을 두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대가요까지, 즉 고대가요는 옛날 노래를 말하고 옛날 고대인들이 불렀던 노래인데 이들은 모두 설화 속에 삽입되어 있는 삽입가요고 그리고 보다 많은 노래가 부존되고 있다. 부존되고 있다는 얘기는 노랫말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노래의 성격은 집단적인 노래에서 개인적인 노래로 변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고대 문학에서 가장 우리의 눈길을 끄는 건 이때는 모두 구비문학, 즉 말로 지어졌는데 처음으로 드디어 문자로 기록되는 문학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향찰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표기된 노래고, 그래서 그 명칭도 향가입니다. 자, 이 향찰 표기로 된 노래를 향가라고 하고, 그리고 이 향가가 드디어 최초의 기록문학으로 등장을 하죠. 즉 처음부터 말이 아닌 글로 지어진 노래입니다. 자, 여기서 향찰 표기로 지어졌다는 얘기는 한자로 써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자를 단지 가져와서 우리말 어순대로 적은 걸 향찰 표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지 한자를 이용했을 뿐이지 중국어의 어순을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중국어와 우리말은 영어와 우리말처럼 어순이 완전 반대죠. 즉 우리는 SOV의 구조지만 중국어나 영어는 SVO의 구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한자를 가져와서 우리말 어순에 따라 쓴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말 어순에 따라 쓰는데, 즉 어순만 달라진 게 아니라 그 단어를 통째로 가져오지 않고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그에 해당하는 한자를 가져왔지만 우리말의 형식 형태소, 즉 조사, 어미 또는 접사와 같은 부분은 한자어의 음만 가져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합을 하여 만든 거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그게 무슨 문자인지를 몰라가지고 해석을 못하다가 천년이 흐르고 나서야, 일제 강점기에 와서야 비로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게 한자로 써 있긴 써 있는데 중국어의 어순도 아니고 또 한자의 뜻대로 해석을 해도 모르는 글자들이 있고 이러니까 해독 불가의 문자로 남아 있다가, 즉 일제 강점기에 와서야 해석을 했어요. 그게 바로 향찰 표기인데,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즉 생각을 해보면 말은 있는데 우리가 문자가 없다고 합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알려진 문자는 유일하게 영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어를 가져와서 영어의 어순대로 영문으로 쓰면 그건 영어지 우리말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예전에 향찰 표기에 관한 거 훈민정음에서 설명했듯이 나는 너를 좋아해 라는 이 문장을 말하고 싶은데 이걸 말로 했는데 우리말로는 없는, 아니 우리 글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이걸 가져와서 문장을 만들 때 그냥 I like you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이건 그냥 영어를 쓴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나는 할 때 나에 해당되는 I 뒤에 조사는을 여기다 붙인 거예요. I는 하고. 그죠? 그러니까 먼 훗날 이 표기를 봤을 때 우리 후손들은 이걸 영어로만 읽고 스펠링 INEUN을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영어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 이 영어의 순서대로 썼다면 그래도 이건 실질 형태소고 이건 조사는을 따라했나 보구나 뭐 짐작을 하겠는데 순서도 우리말 어순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너에 해당되는 유를 쓰고 그리고 르에 해당되는 건 를 하고 쓴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이 지구상에 있을 리가 없죠. 이해돼요? 그리고 좋다라는 실질 형태로는 like를 쓰고 해라는 즉 뒤에 오는 어미를 해라고 쓴 거예요. 이렇게 쓰는 표기를 뭐라고 부른다? 향찰 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아이들 수능 문제에서는 이렇게 냈어요. 나는 너를 좋아해를 즉 향찰 표기의 순서대로 영어를 가져와서 쓰면 이렇게 물었어요. 왜 한자로 묻질 않냐면 한자를 모르니까. 그러면 너무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영어를 가져와서 향찰직 표기로 올바로 쓴 것은 하고 냈어요. 그러면 향찰직 표기란 건 뭘 말한다? 실질 형태소는 그대로 영어 단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 형태소는 로마자 표기하듯이 쓰는 거죠. 이해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순을 우리말 어순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말 어순으로. 자, 그렇게 해서 만든 신라의 노래를 뭐라고 한다? 향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가에 쓰인 표기를 무슨 표기라고 한다? 향찰 표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든 향가는 주로 그래도 한자를 아는 사람들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승려나 화랑 등 당시의 지식인이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작가는 이렇게 당시의 지식인들, 글을 아는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이걸 모두가 같이 즐겨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할 건 지식인들이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즐겼다면 귀족 문학이라고 불러야겠지만 만든 건 그래도 한자를 아는 지식인들이지만 그걸 즐긴 건 민족 모두가 즐겼다고요. 그래서 향가는 민족이 향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 문학으로서 우리 민족 모두가 향유한 노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가에서 조심할 건 귀족이 지었으니까 분명히 작가는 귀족이지만 그것을 향유한 건 민족이기 때문에 귀족문학이다라는 말이 맞게 쓰일 수도 있고 틀리게 쓰일 수도 있다. 즉 향가는 한자를 아는 승려나 화랑 등 귀족이 지었으므로 그 창작 계층으로 본다면 귀족문학이다 이렇게 써 있다면 맞는 말이고, 그러나 향가가 귀족들이 지었으므로 귀족들만 향유했다 이러면 뭐야? 틀린 말이고. 자, 다음 이렇게 해서 지어진 향가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가는 정형시예요. 정형시. 형식을 갖춘 정형시입니다. 원래 문자를 안다는 건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거고 그 당대의 지배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형식을 갖춰서 보수적인 성향을 갖게 돼요. 그래서 노래도 반드시 일정한 형식에 따라 부르게끔 하는 겁니다. 서양에서든 동양에서든 어떤 기존의 형식을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지키려는 건 항상 귀족이고, 그 형식을 깨고 자유분방하게 노래하고 자유분방하게 글을 쓰려고 하는 건 민중문학이고, 이런 특성을 가져요. 그래서 향가는 귀족들이 지었기 때문에 고유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그 형식이 4구체 그리고 8구체 그리고 19체가 전해집니다. 자, 여기서 이 형식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향가는 총 몇 편이나 전해지는가라는 걸 먼저 따져보면 삼국유사의 14수가 전해지고, 그리고 균여전에 11수가 전해집니다. 즉 도합 25수만 25개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유사의 14수, 균여전의 11수 이렇게 총 25수가 전해지는데, 그나마 고려시대의 균여대사가 지은 이 균여전에 수록된 11수는 한 가지 제목의 노래예요. 보현 시번가 한 가지 작품의 노래이기 때문에 결국 작품의 실질적인 개수로 따지면 15개입니다. 그래서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14수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11수, 그래서 총 25수가 전해지고요. 물론 신라시대 때의 노래를 모두 모아서 신라의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3대의 노래들을 모아서
삼대목이라는 향가집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삼대목은 안타깝게도 현재 즉 부전된다는 얘기입니다. 전해지지 않고 삼대목이라는 향가집이 있다라고만 나옵니다. 우리 2007년인가요? 서울시 문제에서 벌써 오래됐죠? 향가에 관한 설명을 서울시 7급에서 물으면서 향가집으로 3대목이 전하고 있다라는 구절을 썼어요. 맞다 틀리다? 틀렸다. 3대목이 있다고는 말은 하는데 현재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건 3군구사 14수와 균여전 11수입니다. 자, 이걸 이제 4구체, 8구체, 19체로 분류하면 4구체 한가가 4개. 그래서 서풍헌도 이렇게 두 문자를 써서 4구체 한가가 4개입니다. 즉 서하면은 뭐예요? 서동료를, 서는 서동료를, 그리고 풍은 풍요를, 그리고 허는 헌화가를, 그리고 도는 도솔가를. 다시 한번, 서하면 뭐라고요? 서동료, 풍은 풍요, 허는 헌화가, 도는 도솔가. 그래서 서풍헌도 이렇게 4작품이 4구체, 즉 넉줄로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이 중에서 어떤 작품 우리가 해석해보고 공부하느냐 하는 건 무조건 기출문제에 나온 것만 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향가를 모두 다 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기출문제에서 나온 거. 그러면 그 기출문제에 많이 등장했던 게 뭐예요? 서동료죠. 4구체 향가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최근에는 경찰직에서, 올해도 경찰직에서 나왔고, 즉 서동료가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작품이고요. 다음 8구체 향가입니다. 8구체 향가는 2작품밖에 없죠. 모처. 8구체 향가 2개. 모는 모죽질한가를 말하고, 처는 처용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죽질한가와 처용가가 8구체 향가입니다. 그럼 이제 이 6개 외에 말하지 않은 것들은 다 뭐라고요? 19체 향가입니다.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2013년도 국가직 7급 문제에서 다음 향가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하고, 향가의 형식은 3구체, 7구체, 19체다. 이런 아주 유치원생들에게 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떡하니 7급에 냈습니다. 아십니까? 그만큼 뭐예요? 물어보는 수준이 얕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서에 써 있는 거 이것저것을 모두 알 필요도 없고, 지금 우리가 칠판에 메모하는 요 수준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걸 내도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보니까. 그리고 기억이 지워지니까. 그래서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의 수준이 높아서 틀리면 여러분들 보고 정말 빡세게 공부하라고 얘기를 할 거고, 아니면은 너는 머리가 안 되니까, 너는 기본적 지식이 없으니까, 너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 못했으니까 공무원 시험 포기해라, 이런 말을 하겠는데, 시험이 수준이 아주 얕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정말 중고등학교 때 생판 놀았어도 한번 마음 먹고 20살 넘어서 내가 한번 인생 새로 해보자, 이렇게 덤벼도 할 만한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거죠. 안 그러고 정말 그렇게 기본적인 토대가 착실한 사람만이 풀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학원이든 선생이든 다 사기꾼이죠. 되지도 안 되는 걸 하라고 하니까. 이해돼요? 우리 그거 뭐라 하지? 희망 고문이라고 하나? 희망 고문 하는 거지. 수십만 젊은 애들한테. 그럼 그 나라 없어져야죠. 그런 나라 존재할 이유가 뭐 있어요? 젊은 애들한테 사기치는데. 근데 우리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준이 그냥 어린애들 수준이야.
근데 그게 양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지. 아무리 지가 무슨 대학에서 배워야 되는 전공이라 하더라도 내는 수준은 뻔합니다. 모든 전공 과목 선생님들이 그래요.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이거는 정말 문제도 아닌 것들을 낸다고 쉽게. 근데 학생들 앞에서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좀 열심히 해라 이러는 거고, 이제 나쁜 새끼들이 이제 어렵다고 무슨 대단한 머리가 필요한 것처럼 얘기를 건 나쁜 새끼들이고. 그러니까 수준은 얕아. 금방도 봐. 아니 4구체, 8구체, 19체 있는데 거기서 그 작품에 해당하는 거 요 정도 수준도 아니고 그냥 향가는 3구체, 7구체, 19체다. 이런 걸 내놓는 거야, 선택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의 것만 하자는 거예요. 문학사 쪽에서. 알겠어요? 그래서 대신 이제 서울시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또는 지방직에서 이런 지문을 주고 조금 더 향가에 대해서 들어가면 요 정도까지는 묻는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사구체 향가에 4개 뭐 있다고요? 서풍헌도. 8구체 향가에 뭐 있어요? 모처. 그래서 이렇게 6개 이외에는 나머지는 모두 19체 향가다. 그리고 19체 향가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문학사적으로 중요하다고 들어본 게 바로 제망매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제망매가, 그리고 찬기파랑가, 기파랑을 찬양하는 찬기파랑가, 그리고 향가 중에서 유일하게 유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안민가. 자, 시험에서는 작품 그 자체로 출제를 할 때는 요 3개가 제일 중요하죠. 제망매가, 찬기파랑가, 안민가.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 3 작품은 반드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반드시 학습을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오늘 집에 돌아가서 찬기파랑가, 안민가를 내가 공부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왜? 그거 혼자 못해요. 그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시간을 통해서, 알겠어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른 시간들, 문제풀이반이나 다른 시간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배울 시간이 올 겁니다. 그때 가서 배우고 공부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라고 메모하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학습을 다 한 후에 시험 전에 점검할 때 내가 혹시 빠뜨린 건 없나 그러면서 체크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지금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작품들을 오늘 가서 복습하려면 여러분들 한 달 내내 국어 복습하다 끝나요. 그런 건 효율성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제목만 자꾸 귀에 익도록 보고 눈으로 보고 글로 쓰면서 제목들만 좀 눈여겨두고 앞으로 해야겠다라는 것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향가는 4구체, 8구체, 19체로 이루어진 정형시고, 현재 전해지는 25수 중에서 4구체 향가는 4개, 서동료, 풍요, 헌화가, 도솔가가 있고, 8구체 향가는 모, 죽절향가, 처용가가 있다. 그리고 19체 향가로 나머지 전부가 19체인데 그 중에서 작품 해석이 필요한 3가지 제망매가, 찬기파랑가, 안민가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이렇게 향차로 지어진 향가가 널리 불려지고, 이것이 이제 고대 문학에 있어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장르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고대 문학은 고려 이전까지의 문학을 고대 문학이 하는데, 한마디로 구비 문학이 중심이었다. 향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두 말로 지어진 구비 문학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한자로 옮겨지고 한글로 옮겨져도 역시 구비 문학인 성격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알아야 될 장르는 3가지, 설화, 그리고 고대가요, 향가. 이 3가지 장르가 우리가 고대 문학의 시기에 알아야 될 용어입니다. 됐죠? 다음, 이제 고려 시대로 갑니다. 고려 시대 문학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구비 문학과 기록 문학으로 구별이 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말로 지어지는 노래가 있는 반면 처음부터 글로 만들어지는 문학이 이제 양분되어서 주로 구비 문학은 일반 백성들이, 민중들이 여전히 말로써 만들고 향유한다면, 이제 귀족들은, 여기서 귀족은 글을 아는 사대부들을 말합니다. 이 귀족들은 처음부터 글로 문학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즐겼던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고려시대부터 뭐가 이루어진다? 문학의 이원화가, 계층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민중은 민중들끼리, 귀족은 귀족들끼리 서로 공유하지 않고 각각의 문학적인 향유를 하고 창작을 합니다. 그래서 문학 창작과 향유의 이원화가 이루어지는 건 고려시대부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민중들의 노래, 즉 말로 지어진 노래를 고려가요라고 합니다. 아까 고대인들이 불렀던 노래를 고대가요라고 부르듯이 고려시대 사람들이 부른 노래를 고려가요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주로 민중들이 부른 노래라 저속한 노래다 해서 양반들은 나중에 이걸 소교라고도, 소교다 하고 이렇게 폄하해서 소교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 이 고려가요라는 것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당시 민중들은 향가를 즐겼다고 했잖아. 그걸 만든 건 귀족이지만 모든 민중이 즐겼다고 했으니까 그 향가가 고려시대에도 여전히 불려졌거든. 그 불려지면서 이제 민중들은 향가의 형식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고려가요를 불렀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향가에서 고려가요로 가는 그 과도기의 노래가 있는 거야. 항상 어느 시대에나 새로운 것이 문학적으로 등장하고 새로운 문물이 등장하면 그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앞선 시대에 변화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향가에서 고려가요로 가는 과도기의 노래를 문학용어로 뭐라고 한다? 향각의 여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향각의 여요다. 향각의 여요다 하면은 마치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걔가 나중에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우리나라에 소개될 때 한국계 미국인 뭐 필립 김이다 이러면서 소개를 하는 거야. 그러면 걔는 미국인이에요, 한국인이에요? 그 필립 김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된 한국계 미국인은 미국인이야, 한국인이야? 미국인이지, 한국인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골 때리는 게 뭐냐면 다른 나라 가서 개고생하면 전혀 도와주지 않다가 그가 성공하면 아, 저 사람이 우리 한국인이라고, 우리 한국은 저렇게 위대하다고, 이런 헛소리를 삑삑해요. 그러면 그 한국계 미국인은 뭐예요? 콧방구도 안 끼죠. 어이가 없는 거지. 그전에는 나보고 호노라라고 욕하던 놈들이 갑자기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니까 위대한 한국이라고 소개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거 미식축구 선수, 그죠? 걔도 우리나라 와서 뭐 무한도전이 뭐니 이런 데 출연했잖아요. 나중에 돌아가면서 아유, 한국이 어떠냐, 어머니의 나라에 왔더니 기분이 어떠냐, 다시 오고 싶지 않다. 내가 만약에 여전히 사회적으로 이름이 안 나 있으면 이 사람들은 나를 여전히 깜둥이 새끼라고 욕했을 거다. 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그리고 과거를 잊는 자가 아니다. 그냥 어머니 나라래길래 어머니가 보고 싶을까봐 한번 왔던 것이고 다시는 오고 싶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하고는 인터뷰도 안 해요. 왜? 역겨운 거예요.
그 전까지는 깜둥이 새끼, 저 미국 놈, 하고 빌붙어서 하고 엄마를 욕하고 자기를 따돌렸던 사람들이 자기가 미식축구에서 영웅이 되니까 갑자기 위대한 한국이라면 초대하고 막 귀하게 모시고 여기에 우쭐한 게 아니라 너무 역겨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조롱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 어떤 새끼야? 그 저 뭐야 배우 있잖아. 저 우리나라 놈인데 외국인하고 섞여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돈 많이 벌어간 놈. 광고에 많이 넣은 놈. 남자 놈. 남자 놈. 그거 몰라요? 광고에 뭐 무슨 커피 선전에 나오고 그 있는데 그 새끼 이름이 뭐더라? 데니소 말고 그 전에 다니엘인가 뭐 하나 있지? 이 새끼 끝까지 한국말 안 배워요. 왜? 한국 개무시하는 거예요. 왜? 자기 혼혈하라고 욕하고 따돌렸거든. 근데 지금 유명해지니까 자기한테 빌빌거리니까 그냥 돈만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인터뷰할 때 절대 한국말로 안 합니다. 끝까지 한국어 안 배웁니다. 그거는 걔네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야? 정말 나쁜 겁니다. 나는 우리나라처럼 인종차별하는 나라는 없다고 봐요. 심지어 같은 민족의 사람인데 연변이나 조선족 사람들은 노예로 알아. 왜? 단지 하나, 우리보다 못 산다는 이유만으로. 데려와서 노예처럼 부려먹고 월급 떼먹는 나라. 정말 창피해요. 그러면 다른 나라가 조금만 뭔가를 차별하면 아주 들고 일어나지. 그리고 운동 경기 할 때 국기도 흔들고 뛰어다니는 거 우리하고 영국이가 두 나라밖에 없대. 창피한 거예요. 아무 때나 무슨 게임만 하면은 이겨먹으려고만 들고. 그리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있으면 아주 개무시하고. 조금만 다시하면 뭐야? 쩔쩔매고. 잘 사는 나라에 학자가 와서 뭐라고 떠들면은 그게 뭐 위대한 이론이나 되느냐? 떠받들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가 와서 떠들면 개무시하다가 그런 사람이 노벨상이나 뭐나 받으면 다시 막 위대하다고 떠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회적인 아우라,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 이런 걸 보는 거죠. 여러분들 인도의 유명한 배우 이름 얼마나 알아요? 아니면 인도의 유명한 프로그래머 노벨상 받은 사람 이름 알아요? 몰라요. 인도의 수도도 어딘지 몰라요. 그런 짓을 누가 하냐면 일본 애들이 해요. 일본 애들은 한국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미국 애들은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걔네들은 금방 전쟁 날 나라 이렇게밖에 몰라요. 똑같은 짓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요 밑에 지역 일본이 아니라 이 밑에 지역 홍콩 저 이하 거기 무슨 나라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놀러 갈 때나 어디 이름을 알지 그 나라 문화 역사 아무것도 몰라요. 왜?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그리고서는 일본 놈들 보고 역사 외국 간다고 떠들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투정이에요. 우리는 그보다 더 심하지. 우리가 베트남 가서 무슨 짓 했는지 역사에서 배웠어요? 한마디도 안 배웠어요. 한마디도. 우리가 베트남 가서 얼마나 베트남 여성들을 괴롭혔는지 써 있어요? 한 단어도 안 써 있어요. 그리고 일본 놈들한테 늘 욕해.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씨알도 안 먹히는 거야. 왜? 평신 지네들은 우리만큼 심한 짓 하고 아무것도 안 써놓고. 왜 저 새끼들은 우리한테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면 왜 다른 나라가 우리를 무시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건 우리는 베트남에서 입힌 피해 보상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일본 놈들 붙잡고 계속 지금 내놔라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들한테 요구할 건 요구를 해야겠지만 우리도 해줘야 될 건 해야 되거든. 베트남에 싸질러진 우리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베트남 여성들 유린하고 거기 퍼질러진 한국계 즉 베트남계 한국인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들 아무도 안 데려오잖아요. 그만큼 우리도 잘못한 게 엄청 많은데 우리는 늘 남 탓만 해요.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항상 그게 우리가 교육상도 그렇고 그렇게 학습해서 그런지 우리 사람들도 그러더라고. 항상 뭔가 열매나 좋은 거는 함께해서 이렇게 떠들고 책임질 일이 딱 벌어지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슬슬 발을 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군대 보내고 그럴 때 뭐야? 제발 나서지 마라 그러지. 왜? 그런 걸 너무 피부로 겪으셨으니까. 이게 바뀌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다가 문제가 벌어지면 전부 도망치기 바빠요. 그건 제가 했는데, 그건 제가 잘못한 건 제가 처벌받죠. 이렇게 나서는 놈 한 놈도 없어요. 우리 이번에 박근혜 사태 때도 봐요. 이건 전부 제 잘못입니다 하고 나서는 놈 하나도 없잖아. 청문회 때 전부 발뺌하잖아요. 위에서 시켰다, 아니면 위에서 지시했다. 위에 놈은 뭐 청와대에서 그렇게 말했다. 전부 박근혜한테만 책임을 돌려요. 그만큼 너무 비겁한 것 같아요. 아니 인생 무슨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비겁하게 살아서 뭐 하려나 모르겠어요. 여기 향각의 여요. 이건 결국 향가예요, 고려가예요. 지금 연락에 얘기했잖아. 한국계 미국인 그럼 뭐라고? 미국인이라고. 향각의 여요 그럼 뭐예요? 고려가요예요. 고려가요입니다. 이해돼요? 다만 뭐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야? 향가의 흔적이 남아있는. 선생님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 있는 그 연예인들 중에서 그 잘 사는 나라에서 온 애들 있죠? 그죠? 너무 싫은 거예요. TV를 볼 때마다. 그 일본어도 아니고 우리말도 아닌 이런 거 쓰면서 웃기는 새끼들. 영어도 아니고 우리말도 아닌 말 하면서 웃기는 새끼들. 정말 구역질 나고 미칠 것 같아요. 걔네들은 요만한 애국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음주운전하다 걸리고 그러다 마약하다 걸리고 우리 여학생들 여성들 함부로 하고 그러다 걸리고 그러는 이유가 그것들은 우리를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돈 벌려 온 거야. 그런 걸 비싼 돈 주고 TV에 왜 나오게 하는지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발 좀 그렇게 허물 키면서 이상한 애들한테 우리가 세금 내서 돈 주고 그러는 짓 안 해도 대한민국 먹고 살기 편할 텐데 정말 이상한 데로 돈이 흘러가요. 무슨 방송만 했다 하면 외국으로 연예인들 대여섯 명이 무슨 맛집 찾아서 외국으로 나가고 그거를 막 보면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우리는 집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정상적인 의식을 가진 피드라면 그런 짓 못하죠. 근데 그런 외국에 데려가서 뭐를 맛집 순례하고 이런 프로가 막 유행하고 그거를 만든 PD는 인기 PD라고 돈 받고 이리저리 스카웃되고 반면에 열심히 여기서 개고생하면서 하던 PD는 자살하고 봉급도 못 받아가지고 쓰러지고 나라가 이게 뭐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향각의 여유 때문에 자꾸 이런데 이게 향각의 여유는 향가다 고려가요다? 고려가요다. 고려가요다. 그래서 고려가요 즉 향각의 여유로 두 작품이 있어요. 도이장가와 정과정이 있어요. 도이장가와 정과정이 있습니다. 자, 도의장가는 두 명의 장수를 추도하는 노래예요. 왕건을 대신해서 죽은 두 명의 장수를 추도하는 노래. 그리고 정과정은 유배문학의 효시라고 해요. 정과정은 유배문학의 효시다. 그래서 유배지에서 임금에게 자신의 결백을 하소연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도의장가와 정과정이 향각의 여여죠.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작품입니다. 주로 이 우무문학 쪽은 시험에서 본래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향각의 여유를 거쳐서 고려가요가 등장을 하는데
이 고려가요는 향가하고는 형식이 완전 다르죠. 즉 고려가요는 분절체 형식을 갖습니다. 분절체라는 건 뭐냐면 1절, 2절하고 이렇게 즉 절이 나눠져 있다는 거. 다른 말로 분장체라고도 하고 1장, 2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1절, 1절 나누다 보니까 우리 애국가에서도 1절 끝나고 2절 갈 때 후렴구 있죠? 후렴구.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그러듯이 이렇게 후렴구가 들어가요. 고려가요는 후렴구가 들어가는데 이 후렴구가 실제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후렴구는 그냥 흥을 돋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삼음보라는 건 세 마디로 끊어 부르는 걸 말합니다. 삼음보의 노래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살얼이 랐다, 청산에 살얼이 랐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 랐다. 이렇게 세 마디로 노래를 끊어 부르고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얄라 하고 후렴구가 들어갑니다. 자, 이 고려가요는 처음부터 글로 지어진 게 아니라 말로 지어진 구비문학이죠. 왜? 당연히 고려의 평민층이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가요는 고려의 평민층이 즐긴 노래이기 때문에 구비문학입니다. 그러다가 조선조에 와서 한글 창제 후 수록되죠.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문제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고려가요는 구비문학이었지만 한글 창제 후 한글로 기록이 된다. 그랬다고 해서 기록문학은 아니다. 그렇죠? 자, 이 고려가요에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작품 청산별곡 그리고 가시리.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거의 이 두 작품 청산별곡과 가시리 정도가 반복해서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고려가요라는 건 고려인들이 불렀던 노래고, 그리고 향가에서 고려가요로 가는 과도기적인 노래로 향각의 여요가 있고, 그리고 그 향각의 여요로 두 작품 뭐가 있다? 도의장가와 정과정이 있다. 그리고 고려가요의 형식은 분절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용어들을 이해해야 돼. 분절체요, 분장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후렴구가 절과 절 사이에 후렴구가 들어가고, 또한 삼음보로 끊어 부른다. 그리고 고려가요는 구비문학이었지만 한글 창제 후에 한글로 옮겨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10분 쉬었다가 또 이어하죠.